이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도 이 때문에 타격을 입었고 고스란히 우리 시장도 이 거친 파도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터보 퀀트에 대해서 굉장히 메모리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머니코드에서도 구글 퀀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뉴욕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된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4% 이상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뉴욕대 교수이자 그리고 기술 전문 평론가가 있는데요. AI 관련해서 너무 지금 기대에 들떠 있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70% 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AMD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전날 같은 경우에는 CPU 가격 인상 관련, 급등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매기가 쏠렸습니다만 역시나 구글 터보 퀀트 AI 신기술입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있었고 브로드컴 그리고 TSMC 하락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흐름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론 대표적이죠. 한 7% 가깝게 떨어졌는데 역시나 AI 신기술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메모리를 적게 쓰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구현하니까 혹시 메모리 반도체 안 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고 그런 흐름에서 수익 기대가 좀 약화됐다. 지속적으로 이틀 영향을 미치는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그러면서 스토리지 기업들이죠. 샌디스크도 11% 넘게 떨어지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보안법 리스크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부각되면서 찬물을 끼얹은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7.6% 이상 급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서버를 얘기도 안 하고 대량으로 팔았네. 근데 이거 증권사기법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소송 이슈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무겁게 하는 그런 이슈였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단의 장비주들도 떨어지는 흐름들이 고스란히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관련 종목들도 적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터보 퀀트는 이후에서 조금 더 살펴드릴 거지만 오늘 결정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금리 급등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금리가 4.4%를 이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유동성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 시장에 유동성이 팍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줄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 그걸 대변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AI 그래 괜찮을 거야. 1조 시대 될 거지. 이런 부분으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잘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AI 시대에는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막대한 투자금을 쓸 텐데 현금은 과연 있는 건가? 이렇게 물가 압력 그러면은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텐데 그런 투자에 대한 빚 관리는 과연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간밤 이제 테슬라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떨어져서 됐거든요. 너무 주가가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반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리튬주도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머니코드에서도 예전에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테라페, 로봇, 자율주행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금리 시대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섹터들도 떨어졌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글 터보 퀀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학습과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연산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와 대화할 때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AI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들을 차곡차곡 많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메모리 수요 이런 부분으로 많이 급증할 가능성. 그러면서 가격도 함께 튀는. 왜냐하면 메모리를 공급해주는 기업 입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갑의 입장인데 가격도 덩달아가면서 올라가는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실적단에서도 받쳐주고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구조가 구글 터보 퀀트 이런 AI 기술이 나타나면서 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으면서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쫄았다, 위축됐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증권사에서는 구글 터보 퀀트 AI 신기술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AI와 대화할 때 AI가 여러 가지 이제 기억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터보 쿼터라는 거는 데이터를 굉장히 적게 쓴다라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적게 쓰면서도 같은 성능을 구현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 메모 쪽지를 굉장히 글씨를 작게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을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메모리를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그런 공간, 그런 부분만 축소를 하는 거지 사실상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학습하는 모델에 있어서는 메모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이 떨어지는 것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이 되더라도 더 길고 복잡한 대화가 앞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AI 에이전트 시대에 여러 가지 AI들이 동시에 복잡 다단한 그런 흐름들이 구현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서버가 아니라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서도 앞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PC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AI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AI 수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를 메모리 반도체는 안 쓸 건 아니다. 더 많이 쓸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된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삼성증권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비용이 떨어질 것이야, 비용이 혹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인데 그렇지 않다.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AI 기업들이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더 어떻게 치열하게 경쟁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핵심 근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더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인데요. 성능을 더 좋게 구현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수요 감소 조건에는 반도체 가격도 메모리 가격도 아니고요. 그리고 AI 모델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의 수익성도 아니고요. 모델을 최적화하는 전략 그리고 비용 절감도 아니고요. AI 기업들이 어떻게 AI 시대에 치열하게 경쟁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AI 메모리 시대에 이런 게 물론 고점 치고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조금 완화되고 여러 가지 뭐 성능 이런 부분이 많이 또 개발이 돼서 좀 성숙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문제지 지금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증권사 모두 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증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GPU에 탑재되는 HBM의 의존도는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인정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게 HBM은 초고속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얘기했냐면 초고속 고속도로 안 가더라도 일반 고속도로로 같이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속도로는 대표적으로 SRAM, NAND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HBM 의존도는 떨어질지라도 SRAM과 오히려 NAND 활용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병용법. 이러면서 이 전략이 더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낸드 수요를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게 분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HBM은 완전히 연산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낸드는 저장 쪽으로 가고 그래서 낸드의 수요가 이런 기술이 들어와도 오히려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대신증권 역시 기술 여러 가지 발전되면 효율성이 증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요를 이끌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터보컨트 기술 같은 경우는요. 1년 전에 이미 논문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어제도 머니코드에서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언급이 있었고요. 딥시크 자꾸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시 딥시크 충격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업들이 비용 효율화 해가지고 다른 건 안 쓸 것이다. 이쪽으로 조금 더 기울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AI 시장의 판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딥시크 가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주요 증권사의 골자였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메모리 수요에 따른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럼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왜 빠졌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금리 급등에 따른 불안감 이런 부분이 더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무게추를 좀 두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빚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신용 경색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이나 SK나 전반적인 우리 시장이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터보컨트 이런 AI 신기술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잡음이 생길 수 있는데 머니코드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결국 이란의 전쟁 리스크 이게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란 리스크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우리 시장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부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충돌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 완화 시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별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일단 미국보다는 유럽과 아시아를 주목하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지연된 각국의 내부 정책에 대해서 니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된 이후에 무엇보다도 기업들을 부흥시켜서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고유가 부담이 컸던 그런 부분을 에서 점수 좀 깎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더 많이 깎였냐 그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 그런 부분을 보면 유럽과 아시아 쪽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또한 유럽과 아시아 대비해서는 뒷전에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에서도 중대한 과제가 있죠. 그래서 2분기 안에 일단 외부 숙제를 해결해야지 미국의 중간 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잣대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외부 숙제 해결해야지 이제 내부 숙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 그 다음이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섹터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그리고 내수주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재진입 시도에 대한 전략은 약간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인프라, 산업재, 금융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방위적으로 인프라, 산업재, 금융주 섹터 볼 텐데 뒤에도 좀 연결을 해놨습니다. 일단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꽤 컸죠. 그리고 미국 은행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도 입을 수 있으니까 함께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IT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중 정상회담 이런 이슈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를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안정적인 선택지는 실적입니다. 실적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 업종을 끊임없이 봐야 된다라는 섹터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봐야 할 업종이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관련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기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목표 주가에서 좀 잘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무엇보다 이제 기판 그런 모멘텀을 갖고 가는 그런 기업인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은 AI 시장이 레벨업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칩 수요가 많고 그러면 칩을 연결하는 기판이 필요할 거고 기판 관련 중심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CPU 중심이었거든요. 두뇌. 그런데 이제는 CPU. 예전에 이제 GPU 중심이었는데 GPU 중심에서 이제는 CPU, 두뇌 이쪽과 더불어서 DPU, NIC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연결하고 전송하는 그런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칩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적으로 기판 수요로 이어진다. 그런데 삼성전기는 이제 최첨단 공적으로 만든 기판이기 때문에 ASP 한 개만으로도 단가가 더 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익성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BF,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판 시장이 내년부터 다시금 공급 부족에 직면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생산 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공급이 제한되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T 글라스는 이제 핵심 원료인데요. 이런 부분도 부족하면서 게다가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최첨단 기판을 만들어내는 공법 이런 부분이 높은 기술 인증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장벽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호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최첨단, 최공정.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네트워킹 기판에 대한 비중은 나날이 AI 시대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 단에서도 봐야 될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LG 이노텍, LG 이노텍은 뒤에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런 종목들이 자꾸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목표 주가를 43만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한 7% 떨어지죠. 그래서 한 42만 원 정도 가고 있는데 그래도 비중 확대 유지는 좀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근데 사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게 이제 작년 한 4월이었는데 굉장히 목표 주가를 낮게 잡았습니다. 한 13만 원. 그러다가 올해 11월에 30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43만 원, 한 42만 원에서 3만 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현재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국내 증권사에서 최근 삼성전기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보니까 교보증권이 한 6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가 하나가 이거 최근 나온 겁니다. 55만 원으로 어제 올려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와 국내 증권사의 시각 이런 부분에서 목표 주가 상하단 이런 부분 잘 계산해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서 LG 이노텍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증권에서 저도 기판 멀티플 이 주식 가치를 좀 주세요. 이런 리포트 제목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앞과도 좀 연결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도 목표 주가를 올립니다. 하나증권에서 48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고 물론 모바일 수요는 역성장, 그러니까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 많이 안 산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값이 올라가니 하나를 팔아도 수익성이 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변 조리개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성장 핵심 동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신산업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사, 휴머노이드, 고객 이런 부분은 다변화됩니다. 피지컬 AI 이쪽으로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센싱, 부품 협력사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 함께 묶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려잡았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2,100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1년 사이 70% 성장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 대비해서 거의 30% 올려잡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투자 때 참고해 보시고요. 북미 모바일 이쪽에서 굉장히 괜찮다고 하고 판매가 그리고 광학, 패키지 이쪽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바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려잡은 이유 이쪽에서 밝혔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은행주 탑픽인데 JP모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K은행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탑픽은 KB, 신한, 하나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수익 구조가 좀 다변화됐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자본 여력이 있어서 앞으로 은행주는 대표적으로 주주 환원 이런 이슈에서도 많이 부각될 텐데 그런 부분으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물론 유가 리스크 있습니다. 유가 리스크 있는데 이익 성장과 주주 환원 이쪽이 좀 받쳐주다 보니까 유가 리스크를 상쇄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유가 리스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했는데 유가 리스크가 호재일 수도 있고요.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금리는 오르죠. 근데 이게 오늘도 금리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악재였지만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은행주에게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순이자 마진이라고 해서 님 이런 부분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올라가거든요. 은행은 무조건 이제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부터 올립니다. 예금 금리는 아니고 뒷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 벌어먹는 장사다라는 뭐 이자 장사다 남발한다 이런 예전에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이자 이익이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 유가 리스크에 따른
따른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안 좋은 건 신용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자체적으로 뭐 돈을 좀 많이 비축해야 되는데 그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은행도 자체적으로 빚 많은 투자들 뭐 그런 고객들이 많아지면 신용 리스크가 깎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올라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 여력을 깎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유가가 오르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은행주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유가 전쟁 속에서도 이익도 잘 나고 리스크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섹터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배당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시그널 이런 부분이 먹힐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은행주 탑픽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일단 목표 주가는 올려 잡았습니다. 42,000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24% 올려 잡았네요. 그런데 투자 의견을 떨어뜨렸습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낮춰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는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 인식 시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었지만 대규모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2조 4천억 원 규모이더라고요. 이게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 한 42%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빚을 갚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3년 내 상업화 신제품에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시기나 규모가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지속적으로 하나솔루션은 또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계실 텐데 우주 태양광 시장을 좀 공략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파일럿 초기 자금 한 1,000억 원으로 좀 시작을 하고 앞으로 대형 공장 느낌으로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한 8,000억 원 2009년까지 양산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지금 시기나 규모로 봤을 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과 함께 투자 의견 좀 하향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한항공과 뒤에 이제 제주항공 말씀드릴 텐데 이 두 종목은 그래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세이고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대한항공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또 증권사가 대한항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뷰는 있더라고요. 하나투자증권은 목표가 32,000원으로 제시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31,000원, 32,000원 요 선에서 목표 주가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폐합 이런 부분 좀 있는데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 일찌감치 작년부터 아시아나 구조조정 관련해가지고 비용 개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있고 예전에 이제 전쟁 터지기 전에 사실 이 항공주 관련해가지고 프리미엄이 붙는 게 이제 방산이었는데요. 종전이 되면 방산 프리미엄이 다시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1분기 굉장히 이제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객 쪽 무난하다는 거고요. 계절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단가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분기 유가 상승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외화 매출 벌이로 이 부분을 좀 상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리스크가 제한적인 것을 좀 밝혀놨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 요거 이제 이슈 병합 요 이슈와 더불어서 방산 모멘텀이 집중될 거라서 더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대한항공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기본적으로 LCC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을 얘기한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대한항공이 거의 뭐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 선호주는 제주항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둘 다 올려잡았습니다. 목표 주가 6,500원으로 올려잡았고 투자 의견 역시 매수로 올려잡았습니다.
LCC 업황은 부정적이나 제주항공 자체적으로는 체력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크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도 구조조정 이후에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반등의 여력이 더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비행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여력 잘 챙겨보세요.